재고액이 자, 생각할 시간 30초. 자, 생각해봤죠? 예. 자, 기말 재고를 알아야 얼마나 판매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자, 이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결정이 되죠. 기말 상품 재고액을 확정지어야 알아야 매출 원가가 구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매출액에다가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오죠? 매출원가를 모르면 매출총이익이 얼마인지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확정을 지어야 매출원가가 정확해지고 매출원가가 정확해져야 당기순이익이 정확하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말상품 재고액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달라지고 매출원가가 달라지면 당기순이익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 제가 이렇게 해뒀죠.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액이 줄어들면 매출원가는 높아지죠.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 늘어나면 매출원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판매 가능액. 자, 한정된 90만 원을 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는 관계거든요. 자, 그러면 매출원가가 커지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듭니다. 자, 왜냐? 매출원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높아지면 당연히 당기순이익은 줄어드는 것이고 매출원가가 낮아지면 매출원가가 비용이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은 높아지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 금액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 창고 안에 남아있는 재고를 확인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확한 기말상품 재고액이 아닙니다. 자, 그 원인이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말재고 자산의 범위와 원가 나오는데 자, 미착품 그러면 배송 중인 물품을 말합니다. 자, 우리 온라인에서 물건을 상품을 샀습니다. 자, 구입하게 되면 판매자는 배송 보냈죠? 택배회사를 통해서 배송 보냈죠? 자, 나는 상품 결제해서 이제 상품 기다리고 있죠? 자, 근데 나한테도 아직 도착하지 않고 또 판매자는 이미 보냈고 그래서 중간에 배송 중에 있는 물품을 미착품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 재고 자산은 판매자 겁니까? 매입자 겁니까? 매출자 겁니까? 매입자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배송 중에 있는 물품?
누구 겁니까? 눈에 보이는 재고자산은 창고에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배송 중에 있어서 나의 창고에도 상대방의 창고에도 아무 곳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재고자산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는 만약에 배송 중에 있는 물품이 파손이 되었네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입했을 때 파손이 되었네요. 배송 중에 파손이 되었네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매출자가 책임지죠. 그러면 위험을 매출자가 부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배송 중에 매출자의 창고에는 없지만 매출자의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재고자산으로 따지자면 이건 매출자의 재고자산입니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기업과 기업끼리 이제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조건을 계약할 때 정합니다. 그리고 수입과 수출할 때도 책임 여부를 정해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자, 이런 조건을 내걸거든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적지 자, 부산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미국에 항구에 도착하면 여기가 도착지입니다. 그리고 부산 시장에 자 가서 선적을 하면 이건 부산에 있는 선적지입니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건 판매자가 즉 매출자가 부산항에 가서 상품을 딱 실어주는 순간부터는 이건 이제 나는 책임 없다. 판매자는 즉 매출자는 책임 없다. 라고 하는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자 수출자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 수출자인 부산이 부산 시장에 가서 자 실어서 선적해서 그 다음에 배로 운송해서 도착할 때까지 자 이때까지 책임을 지는 방법을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부산이 자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자 부산이 이제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자 바다로 배로 이동을 하면서 배가 침몰이 돼버렸네요. 상품이 사라졌죠. 자, 이 상품이 사라진 것. 자, 누구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매출자입니까? 아니면 매입자입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그렇죠. 매입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매출자는 배에다가 선정을 해주는 순간 책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에 실어서 무사히 가느냐 못 가느냐는 매입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매입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있죠?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미착품, 선적지 인도 조건에 있어서 배송 중에 있는 이 미착품, 이 미착품은 누구의 재고자산이겠습니까? 그렇죠. 매입자의 재고자산이죠. 왜? 매입자에게 위험 부담이 있고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있으니 매입자의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회사는 배송 중에 있지만 미국이라는 회사의 창고에는 없지만 미국이라는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서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도착지인도 조건은? 도착지인도 조건에서는 자, 배에 사고가 났습니다. 물건이 다 소실됐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도착지인도 조건에서는 도착할 때까지 매출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위험 부담을 매출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 부담을 가진 자에게 소유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고자산은 누구의 재고자산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매출자의 재고자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된 것이 자, 선적진도 조건은 자, 위험부담과 소유권을 매입자가 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도착지인도 조건은 매출자가 위험부담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자의 재고자산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로 가는 운반비도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매입자가 부담을 합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도착지까지 매출자가 보내줘야 되니까 매출자가 운반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누구의 재고자산인지. 자, 미착품 배송 중에 있는 거. 누구의 창고에도 없다. 그러나 배송 중에 있는 미착품은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누구의 소유권이냐 이걸 따져서 나의 재고자산이냐 너의 재고자산이냐 따져서 눈에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창고에 지금 현재 이 창고에 없지만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탁거래. 자, 위탁자는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자. 수탁자는 물건을 팔아주겠다고 부탁받은 자. 자, 위탁자는 누구냐 그러면 위탁자에게 물건을 받아서 상품을 받아서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대신 팔아주고 한 개 팔면 수수료 뭐 10% 이렇게 수수료만 받아가는 자를 수탁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상품을 수탁자에게 보냈겠죠? 수탁자의 창고에 상품이 쌓여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적송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탁자의 창고 안에 있지만 소유권은 위탁자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거래에서는 위탁자의 창고에는 없지만 수탁자의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도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자, 위탁자는 이 재고자산까지를 다 포함시켜서 기말재고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구매 조건부 판매. 자, 이건 재구매 조건부 판매는 현금거래라는 조건이 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자, 판매이거든요. 판매, 매출이거든요. 근데 매출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매출이라고 보기엔 힘든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따져봤더니 이 거래는 차입거래가 맞네요. 그럼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차입거래를 분개하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가 창고에 있던 상품을 장부금액 10만 원으로 미희에게 양도를 했답니다. 장부금액이 뭡니까? 장부금액.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원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가. 원가가 10만 원짜리인데 미희한테 장부금액에 상품을 줬대요. 그래서 자, 겉으로 보면 상품을 경희가 미희에게 줬기 때문에 경희가 미희에게 상품을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개를 매출 10만 원, 현금 10만 원. 이익도 가산하지 않고 원가에 팔았죠. 자, 그랬다가
6개월이 지난 7월 1일 날 10만 5천 원에 재구매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자, 근데 이 상품은, 자,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의류입니다, 의류. 자, 1월 1일은 겨울이고, 7월 1일은 완전 여름입니다. 겨울옷을, 자, 원가에 팔았다가, 여름에 겨울옷을 다시 10만 원에다가 얹어서 사가지고 오는 그런 약속을 했대요. 이게 재구매 조건부 판매거든요. 그리고, 자,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어떤 게 이상합니까? 자, 30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한 점 한번 생각해 봤나요? 이상한 부분?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 신제품이 겨울에 1월 1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정가에 다 사죠? 자, 그러다가 이제 봄옷이 나올 때쯤 되면 30% 할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거의 다가왔다. 그러면 뭐 겨울옷은 안 입을 거니까 뭐 봄이나 여름이 다가오는 봄이다. 그러면 50% 할인을 하죠. 자, 근데 7월 1일 날 겨울옷을 그것도 6개월이나 지나면 재고가 될 텐데 우리 옷이 재고로 쌓였다라는 것은 이제는 가치가 떨어졌다. 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자, 겨울옷을 여름에 사면 다시 똑같은 옷을 되사오면서 5천 원을 더 얹어주고 사왔다. 이건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건 매출한 게 아니다. 원가에 팔았다가 돈 더 주고 사왔다. 이거는 어 그냥 바깥으로 보기에 형식적으로만 매출이라는 거래이지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매출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따져봤더니 자, 이건 현금 10만 원 받았죠? 형식 붕괴나 실질 붕괴나 현금 들어오는 건 차변에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건 매출한 것이 아니라 상품은 경희가 미희에게 담보로 준 겁니다. 왜? 경희가 돈을 빌려 오는 것에 대한 대가로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상품은. 그러니까 원가로 나갔겠죠. 그래서 이것은 상품 매출이 아니라 차액금이다.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따져봤더니 실질적인 거래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실질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래요. 이거 인정 안 해줍니다.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는 인정했거든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는 형식에 따른 분계 인정 안 됩니다. 실질에 따른 분계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차입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기업들은 1번으로 분개하는 게 자, 1번으로 분개하는 게 좋을까요? 2번으로 분개하는 게 좋을까요? 자, 한번 찍어보세요. 자,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는 1번으로 분개하고 싶겠습니까? 2번으로 분개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회계 지식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회계를 배우면 처음에는 이제 분개하는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회사들은 왜 어떻게 분개하는 걸 좋아할까? 생각해 보고 그 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할까? 이렇게 원인을 따져보고 자, 해야지만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얘기할게요. 자,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은정이. 자, 회사가 매출액이 높아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정보용자에게 딱 보고할 때 매출액이 높게 보입니다. 10만 원만큼 매출이시겠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죠. 좋죠. 매출액이 많으면 정보 이용자들은 장사 잘하고 있네 이렇게 느끼거든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매출이 아니고 차입금이랍니다. 차입금은 부채죠. 부채가 많은 걸 정보 이용자들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회사가 어, 돈을 빌려왔습니다. 또는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막 내려갑니다. 회사가 돈을 영업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벌었으면 굳이 돈을 빌려올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빌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부채가 많으면 정보 이용자들은 싫어합니다. 자, 그러니 또 부채가 많아지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회사가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실질 분개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분개하면 부채 비율도 올라가지 않죠? 매출이 높아지니까 영업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정보 이용자들이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 형식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개하면 안 된다. 자, 실질에 따라서 이렇게 분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자, 매출했다라고 봤다면 매출했다가 다시 사오는 거니까 차변에는 상품 10만 5천 원, 대변에는 현금 10만 5천 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겁니다. 회사는 형식에 따라서 분개를 하면 인정해주지 않지만 자, 근데 실질에 따라서 분개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간 분개는 대변에 똑같습니다. 근데 이 10만 5천 원은 10만 원은 이 차입금 갚은 거다. 그래서 부채의 감소, 차변 10만 원, 차입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하고 그러면 10만 원에서 5천 원 더 얹어서 준 거 뭐냐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속내이다. 기업의 속내이다. 실질적인 진실한 거래이다. 이렇게 분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배운 이유가 있죠. 누구의 재고자산이라고 따져야 되냐. 자, 이때 1월 1일 날 경희가 미희에게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판매했다면 소유권은 미희에게 있겠죠. 자, 이렇게 형식에 따라 분개한 걸 보면 1월 1일에는 경희가 미희에게 매출했으니 소유권은 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미희에게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경희가 미희에게 상품을 준 건 돈을 빌려오기 위한 담보로 제공한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질에 따라서 보면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러면 실질에 따라서 분개를 하면
경희가 미희에게 상품을 일단 준 거 판매가 아니라 그냥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다. 돈을 갚으면 담보 제공한 건 다시 받아오거든요. 그럼 실질에 따라서 붕괴했을 때 이 상품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경입니까? 미희입니까? 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 경희는 듣고 있는 거 맞죠? 자, 차일 거래다. 실질적으로는 차일 거래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래서 자, 경희가 미희에게 자, 차입금 돈을 빌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상품을 준 거 담보로 그냥 제공했을 뿐이다. 담보로 제공한 거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까? 안 넘어가는 겁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집을 담보 제공했습니다. 집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여기에서는 상품 잡힌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죠. 자, 1월 1일에서는 소유권은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다? 경희다, 미희다? 경희죠, 경희. 그럼 경희는 판매했다라고 하면 판매자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구매 조건부 판매에서 현금 거래라면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있어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부 판매. 자, 할부 판매는 그냥 일반 판매랑 똑같아요. 재화를 인도했을 때. 우리 발생주의에서 재화를 인도했을 때 매출을 이식하죠? 매출을 이식한다라는 얘기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할부 판매도 재화를 인도했을 때 이때 재화를 인도했다면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동차를 할부로 샀네요. 내가 아직 돈을 다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게 아닌 건 아니죠. 소유권 나한테 있죠. 그러니 사고가 나도 내가 차를 고치고 보험도 내가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부 판매는 그냥 일반 판매나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용 판매. 자, 시용 판매는 한번 써보고 사세요. 이거거든요. 자, 매입 의사 표시 후 매출 인식. 자, 이건 이제 제가 홈쇼핑을 예를 들게요. 자, 오늘이 5월 6일입니다. 자, 오늘 홈쇼핑에서 상품을 파는데 일주일 동안 써보고 사세요. 그래서 그 기간이 다음 주 금요일 5월 13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5월 6일 자, 오늘 배송했고 자, 토요일 날 구매자한테 배송이 도착했다라고 합시다. 자, 상품은 구매자에게 가 있습니다. 5월 7일 날 토요일 날. 자, 그러면 5월 7일 날에 자, 이때에 상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시용 판매입니다. 이건 시용 판매이고 5월 7일 날 시점에 이 상품은 구매자에게 도착해 있습니다. 판매자는 보냈겠죠? 판매자의 창고 안에는 없죠? 누구의 재고자산입니까? 5월 7일에는 그렇죠. 매출자의 재고자산입니다. 왜? 아직 써보고 사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13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홈쇼핑은 매출이라고 분개 못합니다. 자, 그러면 5월 13일까지 써보고 사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5월 14일이 됐습니다. 고객이 취소한다 라고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언의 매입 의사 표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5월 14일은 누구의 재고자산 된 겁니까? 시용 판매일 때 5월 14일은 누구의 재고자산? 그렇죠.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얘기는 저도 설명할 때 아주 초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잠시 딴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집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특별주문 판매, 주문생산 있는데, 고가의 제품입니다. 선박, 제조, 뭐, 1,000억짜리 선박 제조입니다. 그럼 이건 처음부터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찍어놓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생산을 완료했다면 아직 보내지 않아도 이건 구매자의 재고자산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의 매입원가는 구입 가격에다가 추가 비용 모두 더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원가는 재료비, 농비, 경비. 자, 이건 원가 계산하는 거 또 2학기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거 창고에 있는 것도 회사의 재고자산이긴 하지만 회사의 창고에는 없지만 이 회사의 재고자산인 경우가 이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것까지를 다 반영시켜서 기말 재고액을 구해야 정확한 매출원가가 계산되고 당기순이익이 계산된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기말상품 재고액의 금액을 기말상품 재고액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이제 체크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되겠죠? 자, 기말 재고 금액은 창고에 몇 개 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단가 얼마 주고 사왔나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 단가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자, 똑같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까? 상품을 사가지고 오는 원가가. 자, 예를 들어서 딸기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딸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철이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 늦었을 수도 있고. 자, 한겨울에는 딸기가 많이 안 나오죠. 금딸기다라고 있거든요. 금딸기. 뭐 1kg 500g에 2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뭐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자, 지금은 500g에 5,000원 가격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딸기잼 만드는 회사에서 보니까 나죠. 자, 그러면 딸기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딸기잼의 원가도 1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사서 딸기를 사가지고 온 딸기를 가지고 만든 잼인지 아니면 지금 봄에 딸기를 사서 만든 잼인지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놔두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창고에다가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안 나거든요. 근데 가격은 일정해야 됩니다. 딸기잼이 딸기가 비싸다고 어떨 때는 뭐 4만 원에 팔았다가 어떨 때는 10,000원에 팔았다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거든요. 소비자들은 그냥 어느 회사에 뭐 500g짜리 제품은 5,000원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마트 가서 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딸기를 2만 원 주고 사가지고 온 것이 먼저 투입되어서 팔렸다라고 볼지 아니면 5천 원 주고 산 것이 재료를 투입되어서 딸기잼이 팔렸다라고 볼 건지 자 이거에 따라서 기말재고와 매출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놨거든요. 자 딸기잼이 2개가 있습니다. 딸기잼 2개. 자 근데 하나는 이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사갖고 왔다라고 볼게요. 자 딸기잼 상품 2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한 개는 100원에 사가지고 왔고 한 개는 150원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팔았고 하나는 남아있다라고 볼게요. 자, 선입선출법. 그러면 먼저 구입한 것이 먼저 팔린다거든요. 자, 100원짜리를 먼저 구입한 겁니다. 먼저 구입한 것이 먼저 팔리면 팔린 것은 매출원가가 되겠고 남아있는 것은 기말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 남아있는 거 150원 기말 재고고 팔린 건 100원이니까 100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매출원가 100원.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라고 볼게요. 나중에 구입한 것이 먼저 팔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입한 거 150원짜리가 먼저 팔립니다. 팔렸으니 매출원가가 되겠죠. 상품을 갖고 있을 때는 자산이지만 팔리게 되는 순간 매출원가가 되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150원입니다. 기말재고는 1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단가를 자, 결정하느냐, 후입선출법에 따라서 단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100원, 150원이거든요. 그럼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후입선출법이 비용이 더 크네요. 그럼 당기순이익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많아집니까? 자, 가다, 나다. 가 방법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당기순이익이 더 커지죠. 왜? 이건 매출원가니까. 매출원가가 후입선출법이 더 크지 않습니까? 비용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럼 이익이 선입선출법보다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이거에 따라서도 당기순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달라지니까. 자, 그 다음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자, 두 가지가 있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던 거죠. 자, 하나는 계속기록법, 장부를 통해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창고에 가서 기말 재고를 확인하면 매출원가는 창고에서 없어진 거니까 없어진 건 팔린 거다. 팔린 건 매출원가다.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기록법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바로바로 대응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수익 발생, 비용 발생을 계속 분기해야 됩니다. 고가의 제품입니다. 고가의 제품이 팔리는 건 아주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익 발생, 비용 발생 분기를 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재고조사법은 저가의 제품이면서 저가의 어떤 재화면서 대량 생산하는 자 그런 것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고가보다는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 중에서 대부분이 다 대량 생산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원리 배울 때 실질재고조사법을 가정을 하고서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진리처럼 이렇게 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외우지 말고 이 창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거 있죠? 자, 요겁니다. 자, 계속기록법은 주문생산이면서 고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고 실질재고조사법은 대량생산, 저가 제품에 적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서 기말재고를 확인하면 매출원가가 결정됩니다. 자, 그러니 매출원가는 기중에는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말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기록법은 매출분계와 매출원가 분계를 계속 매출시마다 하기 때문에 매출원가 대응시켜서 언제든지 손익계산서 작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팔린 거
몇 개 계산이 되고 나면 남아있는 거 몇 개. 정부상에는 금액이 몇 개 남아있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분계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분계하는 방식이니까 사실 뭐 분계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분계를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구나 차이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이론적인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전자단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또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은 기본을 알아야 전자단계 프로그램에 가서 전자단계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론상으로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상품을 사가지고 왔을 때 계속기록법은 상품 이렇게 분개합니다. 근데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입 이렇게 분개합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초상품은 기초재무상태표에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남아있겠죠? 자, 여기에 이게 기초재무상태표다 그러면 기초재무상태표에 상품 얼마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이 기말상품도 재무상태표 차변에 상품 남아있을 겁니다. 그 대신 이건 기말재무상태표다라고 했을 때죠. 기말재무상태표에 상품 얼마 이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말상품과 기초상품을 단기에 매입한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단지 매입으로 분개할 뿐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에 팔다가 남아있는 상품 창고에 쌓아두고 올해 구입한 상품 단기 매입에 창고에 쌓아두면 두 개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자, 생수입니다. 작년에 못 팔아서 쌓아뒀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구입해서 또 팔려고 생수를 쌓아뒀습니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백산수인데 구분이 안 되죠? 사실 창고에는 구분 안 됩니다. 자, 근데 장부상으로는 남아있던 건 얼마치가 있었고 단기 구입한 건 얼마치이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단순히 분계를 매입으로 분계를 하자라고 한 것뿐입니다. 자, 왜냐?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의 재고조사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니까 기초상품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단기 매입액도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창고에 가서 기말 재고액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구분하자라는 의미에서 매입으로 분개하는 것뿐입니다. 매입으로 분개하자라고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상품을 매출했을 때 계속기록법은 고가니까 100만 원짜리 제품하고 10억짜리 제품하고 같이 얼마짜리 제품을 얼마에 팔았다. 이걸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바로바로 대응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겁니다. 그림이 화랑이 있습니다. 그림을 이제 팔아서 돈 버는 그런 곳이죠. 100만 원짜리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1000만 원에 팔았네요. 그러면 판매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매출 1000만 원, 매출 채권 1000만 원. 그리고 팔기는 1000만 원을 팔았는데 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100만 원에 사가지고 와서 상품 100만 원이라는 그림이 이제 팔렸으니 창고에서 나갔겠죠. 그리고 상품이 팔리는 순간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발생이 됐겠죠.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1000만 원에 팔았네 라는 것을 바로바로 대응시켜줘야 됩니다. 고가의 제품들을. 그리고 제가 10억짜리 그림을 사가지고 와서 50억에 팔았네? 그러면 100만 원짜리하고 10억짜리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10억짜리를 50억이 팔았네. 매출 50억, 매출원가는 10억.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기록법이거든요. 장부상의 수익 발생 분기와 비용 발생 분기를 계속해서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은 수익은 분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근데 비용 발생 분기, 이 분기는 안 해줍니다. 언제 해줍니까? 언제? 언제 해줍니까? 기말에 가서 해준다고 그랬죠. 기말에. 자, 창고 언제? 기말에 가서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말에 가서 재고조사하니까 이때 매출원가가 확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가서 매출원가 분기를 해주자. 해주는 방법은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분개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 차이를 쉬는 시간에 보고 제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자료를 다운받아서 미리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3교시에 보도록 할게요. 자, 나갔다가 들어옵니다.